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이철 박사입니다. 이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코로나가 다 안 끝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록적으로 코로나 해제가 됐는데 생각하신 것보다 더 빠르지 않으셨어요? 중국의 천진으로 들어갔다가 집은 베이징인데요. 네. 천진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외지에서 40일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와도 좋다 해서 들어간 거니까요. 거의 호텔 방에서 감옥처럼 지내신 거죠? 그런 셈이죠. 예, 아주 저 안락한 감옥에서 지는 거나 다름이 없으셨어요. 많이 못 나가셨죠? 어땠습니까? 예, 못 나갔고요. 그런데 거기도 재밌었던 게 같은 층에 어떤 중국 여자분도 똑같은 처지로 그분은 베이징에서 천진으로 당일 코스로 일부러 오셨다가 통제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과 저는 큰 차이가 있었죠. 그분은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비를 다 대줘서 호텔비 걱정 없이 거기 계셨고 한 달 휴가네요. 감옥 휴가. 그렇죠. 예, 저는 다 자비로 부담을 냈어야 되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그 마음이 아팠죠. 비용은 본인들한테 다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었네요. 네, 억울하면 싼 호텔 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지만 못 움직여 이러네요. 못 움직인 건 아닌데요. 통제를 하고요. 중국 정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PCR 검사하고 매일매일 확인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걸 통제를 하죠. 그럼 어디까지 돌아다니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진 내에서 통제되는 또 지역이 있고 통제를 풀어준 지역이 있고 그래서요. 통제 풀어준 지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통제된 지역은 못 들어가고 그런 거죠.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열려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당 갈 수 있습니다. 동네 식당은요. 예. 네. 그러니까 천진 안에서 그 동네에서만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밖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진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천진 시민들도 매일 이 PCR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성가스러우셨겠죠. 네. 돌아다니려면 PCR 검사를 하고 일단 자기네 성내에서만 움직이고 마을에서만 움직이고 더 이상 못 나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활동 영역이 그래도 성내 정도까지는 됐나요? 성내 정도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예. 성내 정도만 되면 거기에 계셨던 분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 박사님이나 다른 여성분처럼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심각했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신강 위구르 같은 곳에서는 거기가 이제 중국 내에서 관광지거든요. 예. 근데 신강 위구르 같은 데는 갑자기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성에서 나가지 못한다. 여행 갔던 사람 붙잡혔네요. 예. 그래서 여행 갔던 사람들이 거기 붙잡혀서 뭐 3개월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 어쩌란 말이냐. 이랬더니 그 성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장을 소개해 줄게. 아우지탕 갑자기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취로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랬군요. 예.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직장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PCR 검사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지도 않고요. 네. 사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런 사회주의 그 어떤 계획 경제와 획일적인 지배 시스템, 일률적인 지배 시스템에 잘 적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크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는 드디어 개인 독재가 시작되었다, 뭐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 3기가 된 거는 다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 새삼스럽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영구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안에서 볼 때는 이번 3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그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3기 정부가 상당히 비상내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예를 들면 전시내각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의외였던 부분이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가 7인 상무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4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안 된 사람이 많았고 대표가 후추나 같은 예, 분이죠? 후추나 같은 사람은 설마 이번에도 안 집어넣어 주랴 였는데 이번에도 네. 게다가 부총리도 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죠. 상하이방 같은 경우에는 경쟁 대상이었기 때문에 물리칠 대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그런데 그 상하이방에 남아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한정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주석이 됐거든요. 네. 상무위원회에서 내려왔지만 그런데 그동안 파트너십 관계였던 공청단파 공청단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리커창 물러났죠. 후추나 못 들어갔죠. 게다가 이번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공청단이 없어졌어요. 공청단과 그 유사한 청년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개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예 다른 데하고 병합시키면서 그 이름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공청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아주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공청단파 사람들이 수용한 결과이다. 받아들였다. 안 그랬으면 막 투쟁을 했을 텐데 네.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차원 다른 시각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원래 그 상무위원회 자리가 7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안에도 서열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서열 1위고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새로 4사람이 이제 신입으로 상무위원회에 들어왔는데 네. 새로 들어온 리창이 서열 2위인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부터 상무위원이었던 왕우닝이나 짜오커지 같은 사람은 이거 뭐야? 내가 한참 2레벨 아래였던 리창을 나보다 윗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자연스러워요. 또 여태까지는 총리는 부총리 했다가 그 다음 되는 게 그 전례였는데 네. 리창은 이제 상하이 서기 하다가 그대로 점프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중국 공산당 조직과 정부 조직의 그 조직 개편을 했는데 네. 공산당 중앙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돼요. 그럼으로써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는 수행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래 왔긴 하지만 지금처럼 당 쪽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 쪽의 권한이 약화된 건 처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고 네. 국무원, 정부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쪽 상무위원 원래 멤버들 입장에서는 뭐 리창이 총리를 해도 네. 이젠 뭐 옛날 같지 않지.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성립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도 공산당에서 최고 당원들이니까. 예. 리커창을 비롯한 공청단이 그렇게 물러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또 소문이 하나 있어요. 네.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면서 기존 공청단파의 고위직들이 자원사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부터 피냄새 나는 숙청이라든가 권력 투쟁이 있을 것 같아서 난 여기 있다가 그 칼 맞느니 내 손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사표를 낸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네. 다른 하나로는
이것도 어떤 묵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 원인이 뭐겠느냐? 시진핑 그룹에게 다 몰아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중국 공산당 내에 성립한 것 같다. 그리고 5년 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시진핑 그룹에서는 총통제로 바꾸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대신에 정년 없애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 변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예. 제가 소스는 중국 내에서 들은 거고요. 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네네. 전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조각 그림을 맞춰보면 이제 시진핑 3연임은 정부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으로 가고 네.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데 아무래도 남아있는 세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시진핑, 왕후닝, 자오커지 이 세 사람이요. 예. 그리고 왕후닝은 원래는 이론 개발하고 뭐 사상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통일전선을 총책임지고 그리고 그 선전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전전 네. 예, 그걸 책임을 맡았죠.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가 중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네. 결국은 이런 선전전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선전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중국 역시 이제 저의 해석은 중국은 지금 그 미국과의 충돌 네. 여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미국은 자급자족이 그렇죠. 가능한 나라고 사실은 자급자족 아닌데도 뭐 세계가 미국의 군대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네. 걱정이 없지만 이제 중국은 미국과 한판 붙게 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여러 제재 이런 것을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의 70%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 에너지 보급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란에 여태까지 힘을 많이 쏟아왔고 그러니까 미국에 미움받고 있는 이란과 네. 그래서 이란에게 그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약을 했거든요. 예. 이란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런 큰 떡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죠. 네. 그런데 지금 사우디와 중국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략을 지금 맞춰간다라는 네.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뭐냐면 이란 때문에 자기 정치 체계가 위협을 받고 예. 그런데 나를 원래 보호해 주기로 되어 있던 미국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자꾸 흔드는 것 같고 네. 석유 자원은 자꾸 퍼내가서 이제 고갈이 될 날이 이제 올 것이고 네. 그럼 석유가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석유 다 퍼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사우디는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지금은 제조업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사우디 석유를 많이 사갔지만 네. 이제 세일 혁명하고 난 다음에는 안 사가죠. 안 사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출하고 네. 미국이 그 에너지 수입을 해오는 데가 캐나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제공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은 사지도 않고 나보고는 맨날 독재 정권 뭐 이러면서 위협하고 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가는 싸게 팔아라 많이 증산해서 네. 이러고 예. 우린 이거 퍼내고 나면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럼 그때를 대비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떡하니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네. 그러면서 석유 주세요 제가 다 가져갈게요 하고 사가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중국하고 한번 좀 잘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때 중국이 사우디 이란이 내 말은 잘 들어. 불안하시잖아.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한번 해드려봐? 뭐 정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중간에 역할을 하고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고 이란은 배고파 죽겠으니까 돈 많은 사우디가 뭔가 외교 정상화가 되고
무역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란도 나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참 매수자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걸 느꼈던 게 양쪽이 다 최고의 매수자가 되다 보니 양국 두 원수지간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하고 악수할 수 있게 만든 그 구매력 파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란이 그 지경이 된 게 사실 미국 때문이고요. 그렇죠. 네. 사우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 때문이고요. 네. 중국이 나 이 에너지 보급 라인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추진하게 된 것도 사실 미국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미국이 잘해야 됩니다. 네. 미국의 정책 결과 이 결과가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의 중국에 있게 된 건 사실 거의 미국 덕택 아니냐라고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해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크지만 변방이 있었던 국가를 WTO 체제에 넣고 물론 자기 필요에 따라 했겠죠. 자기의 어떤 어떤 제조업 아웃소싱 정책과 그 낮은 가격의 물품을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WTO 체제 안에 중국을 넣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중국이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정말 글로벌 변방에서 G2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얘네가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라는 생각을 오히려 미국에서는 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또 억울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와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났고 그 가장 민감한 지역이 남중국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시각이 이제 일반적이고 지금 가장 주류의 시각인데요. 네. 예, 저는 여기에 좀 오해 소지가 한두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슈퍼 강국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 네. 또는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네. 중국은 강국이 되고 싶어요. 근데 뭐 한국도 강국이 되고 싶죠. 네. 근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네. 지금 당장 미국하고 싸우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중국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타이완을 통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하고 그럼으로써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완수하는 것. 네. 그것이 목표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두 개의 100년 목표가 하나는 타이완하고 완전 통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거가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샤오캉 사회 건설.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의 경제적 수준을 도달하는 샤오캉 사회 건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는 거에 구체적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부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공동부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명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목표가 조국 통일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시각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 왜 미국은 우리의 조국 통일을 막는가? 그래서 맨날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게 그게 우리 정책 메토를 반대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타이완을 도모하는 걸 너희가 개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사정이다. 네. 내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 질문은 답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미국은 타이완과 중국이 그냥 한 나라로 통일되는 걸 싫어할까요? 그건 원래는 이제 미국식 사고에 의하면 WTO에도 가입을 하고 시장 경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네.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 사유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고 보다 많은 권리와 보다 많은 민주의 기운이 일어나고 네. 이제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구소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너지고 네.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네, 공산주의 국가 아니죠. 시장주의를 도입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죠. 그러니까 예. 사유제와 공유제가 공존하고 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대통합하는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네. 그런 국가가 우리 중국이다. 중국 눈으로 보면 기존의 공산주의, 구소련. 네. 그래서 우리가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구소련의 사회주의의 문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문제, 네. 이 두 개를 우리 중국은 해결했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인류 번영에 우리 중국이 이바지할 거야. 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중국은 그 서구 세계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기들의 이념 체계보다 서구의 이념 체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거의 다 따라왔고 네. 내가 어디가 너만 못한데 네가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뭐가 틀렸네 지적질이냐 네. 이제 이런 시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은 체제의 문제네요. 그럼 그것들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 체계 안에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타이완이 만일 통일이 되면 곧바로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항행하는 그런 화물 양이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미국 서부 해안의 안보가 이제 위협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 센카쿠 열도, 예, 거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대만을 자기 편에 붙잡고 있어야만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그 갈등 관계 유지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좋잖아요. 유럽에도 미국의 패를 보니까 러시아와 독일이, 러시아와 유럽이 가까워지는 걸 결코 원치 않았는데, 오히려 이번에 러시아가 그 선을 딱 넘어주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네. 예, 그러면 이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와 유럽이 친해지는 것을 막고, 그러면 동북아 쪽에서는 중국이 절대 권력으로 등장해서 동북아 3국을 모두 제어하는지 못하게 하는, 예, 그게 그래야 자기가 세계 최고 권위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노린다. 그렇죠. 밑에서 이제 서로 툭탁거리고 있으면 자기 역할도 커지는 면이 틀림없이 있죠. 그리고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분쟁은 미국이 한마디 하면 그 분쟁은 끝날 수 있죠. 끝나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가 2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미국이 전쟁 중에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이제 일본에게 관할권을 돌려주거든요. 네. 그 돌려주는 말 속에 네. 표현이 불분명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불분명한 표현 속 범주 안에 그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다오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얘기는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신 나 돌려줄 때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미국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보고 그래 말 잘해봤다. 너 분명히 얘기해봐. 너 이거를 그래서 일본을 준 거야, 네가? 그러니까 미국이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은 간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힘이 세졌으니까 야, 이제 둘이서 툭탁거리는 거죠. 네. 예. 이거 그 지도를 보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십니다. 그 오키나와보다 훨씬 더 저기 밑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대만하고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위치만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애매하게 지금 덮어둔 채로 지금 몇십 년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들 모두 그냥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서 이제 나온 지가 바로 몇 초밖에 안 되셨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못 읽어봤는데 순서를 보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이쪽에서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도 굉장히 전쟁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런 발언을 먼저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실 양안 전쟁,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통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국가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미중이 충돌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일 미중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제 이런 책을 내게 됐고요. 좀 경종을 울린다고 할까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럼 왜 어떻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양안 전쟁이라는 건 대만이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시작하지는 않겠죠. 그러겠죠. 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시작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중국이 공격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미군이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 미군이 개입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에 미군 없습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죠. 네. 오키나와에는 미군 그 공군이 있어요. 네. 거기에 F-15 이글들이 잔뜩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철수하기로 해서 지금 절반 정도 철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일본 본도가 이제 그 다음 대상이 되고 네.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건 주한 미군이 크죠. 근데 작년 가을에 주한 미군 공군 사령관이 네. 공개적으로 미디어에다 발표를 했어요.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 주한 미국의 공군은 그 순간 날아가서 참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은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한국군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했어요. 네. 그 말뜻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날아가서 참전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제전략연구소 CSIS라는 싱크탱크가 있죠. 네. 거기서 워게임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에 의하면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해군, 특히 항공모함은 2척에서 4척 정도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격침이 되거나 대파되거나 네. 이렇게 될 것이고 항공기는 약 200여 대가 떨어질 것이고 일본의 전투기도 한 180대, 90대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을 거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수많은 사망자와 해군은 거의 전멸하고 네. 공군도 대부분의 공군력이 상실되는. 하지만 그런 결과가 되면 미국이 원래의 전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네. 몇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미국이 대외적으로 힘을 못 쓸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워게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수일 내에 타이완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을 미사일을 쏘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만여 발을 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만여 발. 네. 그리고 그 일본에는 한 1000여 발을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에 왜 쏘냐? 일본에 그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미군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납고를 이런 미사일을 맞아도 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 경납고가 돼 있는 곳에 갖다 집어넣는 방법과 또 하나는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비행기들이 오밀조밀 있으면 하나 떨어지면 여러 대가 다 폭파가 되잖아요. 널찍널찍 놓는 거. 네. 주일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강화 경납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널찍 놔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비행장을 빌려서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왜 1000발이고 왜 10,000발이냐?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보유량이 그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날린 게 187대였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국토 면적이 우리 한 10배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에 떨어진 1000발이 한국 땅에 만일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떨어지는 거에 10배 밀도로 지금 우리나라 국토에 떨어진다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당연한데 네. 과연 누가 확실하게 우리는 안심해도 돼. 중국은 우리 땅은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고 네. 아무도 그 상황을 가정해서 이만저만 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든가 네. 위험하다든가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정상회담 네. 이후로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한국 정상이 미국에 가는 것도 사실은 한미일 동맹의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것은 결국 그럼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 준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이게 분명히 미국이 주도를 했을 테니까 이 한미일 동맹 강화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발표하면서 거기에 아주 명시를 했죠. 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대항하겠다. 네. 일본은 참 좋은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서서 전쟁하는 국가가 된 거고요. 네. 그럼 한국은 그동안은 버텼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안 버틴 거냐? 말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은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가공할 위협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사력 1위 아마 일본이 3, 4위 되지 않아요? 우리는 6위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이 국가 세 개가 합친 거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파워를 지닌 집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한국에게 그 요구라고 할까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해왔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한국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편이 되다고 그랬죠. 네. 근데 뭐 중국 편이 돼서 미국과 싸운다는 건 한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네. 일이고 네. 또 사실 중국도 그걸 알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립을 지켜달라. 이걸로 이제 변해 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되는 거구나라고 네. 이제 판단하는 단계에 왔고. 네. 그래서 그 중국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의 정서도 한국은 이제 가상 적국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북한도 참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헤드쿼터하고 중국의 헤드쿼터가 되게 친한 것 같지만 그렇게 꼭 친한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물론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나라니까 네.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면 북한은 뭐 당연히 대응을 강하게 하겠습니다만
만약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하고의 문제에서 북한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네.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군이 걱정이 되고 거기에 일본도 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한국군까지 끼어들게 되면 이거 감당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버거운 감당하기 그런 일이 어렵죠. 되는 거죠. 네. 작년 말에 그 중국 내에 나왔던 그 뉴스를 보면 인민해방군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해서 여차 사태가 비상 사태가 생길 경우에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허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어요.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째서 이런 뉴스가 크게 보도되지 않는 걸까? 크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뉴스니까요. 그런가요? 예, 크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뉴스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일본은 함께 움직입니다. 여태까지 군사훈련도 그랬고, 네, 항상 그렇죠. 예.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 큰형하고 나하고만 잘 지내야 되는데 저놈은 뭐야? 라는 게 아마 일본의 그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그 작전 개념은 미국 뒤에서 지원하고 뭐 정찰하고 네. 허드렛 일 돕고 보급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나면 실제로 최전선에 서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미국도 주로 이제 공군 해군 위주로 싸우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육군을 뭐 수십만 보내서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수십만 있잖아요. 네. 수십 년간 갖고 온 미군의 지휘하에 똑같은 무기 체계로 네. 수십만이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재작년인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 있는 50만 병력을 잘 활용할 방안을 우리 일본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집어넣고 그 중에서도 최전선의 전투에 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나라도 적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한국 쪽에 한반도에서 네. 상당한 무력적인 동요 사태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 남의 나라 가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난 여기 북한하고 대응하느라 난 정신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주한 미군 공군은 날아가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여론은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것인가? 너 왜 북한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국을 보호하지 않고 어디 타이완에 날아다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타이완을 공격할 거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중국 내에서도 조금 들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허락하라고 오케이 해줄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네요. 북한이 그런 일을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거는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으로 가 있는가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북한의 상황이. 북한이 먹고 살만하고 네. 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네. 그런데 내부적인 모순은 커져가고 네. 인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기의 그 정권과 권력이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오퍼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전면 남침을 하고 수백만이 쳐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지금 북한 지원이라는 게 눈에 띄게 많은가? 거기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제재를 해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은 제재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밀어넣을 수 있죠. 그거는 평소에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난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잘 안 믿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 지도부 잘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 칼을 꼽힌 적이 있어가지고 네. 민생당 사건이라고 표현되죠. 네. 초기 공산당 할 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 등에 칼을 꼽았어 너희들이. 그래서 결코 잘 안 믿는 것 같던데 말이죠. 예. 너무 제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금 네. 많이 회복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중국 내에 있는 그 통일전선에서 예. 이제 우리 차관급 음. 인사가 이제 북한 담당으로 이제 임명도 되고 이제 발령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도 지금 작년에 한 4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미해요. 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판에서 보면 조금 제3자의 입장이라고 보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제3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패를 잘못 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동맹 오케이인데 미국이 제대로 편하게 여기를 장악하려면 북한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북한의 지정학이 가장 중요한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전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그 브룩스 사령관인가가 미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북한을 수용하고 네. 오히려 북한을 잘 경제적으로도 서포트하고 네. 해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대적해야 된다. 라고 그 양반은 그렇게 센세이션한 얘기죠. 네. 예, 네. 주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미일이 되게 공고하게 해서 중국을 막을 수 있죠.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이 하고 싶은 행동 하나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북한이 움직이면 패가 확 끼울 것 같거든요. 의외로 작은 그 무게로 큰 방향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이래서 네. 제가 여기 한국 분들한테 주로 받는 반응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네. 중국의 이 전쟁에 대한 의지, 네. 준비 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너무 가볍게 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사실 그 굉장히 잘 준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양안 전쟁은 중국이 지금 30년 이상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 돼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희는. 그럼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사드 해도 쟤들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 트집을 잡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중국인들이 그 사드를 얼마나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사드 기지도 먼저 공격해야 돼요. 네. 제가 이 말씀 나왔으니까 이게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네. 일본의 사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이 그 박근혜 정권한테 그 사드를 요구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덥석 형님이 사드 놓으라고 하신대 하고 딱 갖다 놨죠. 그때 일본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반 시간을 끌었어요. 네. 너 왜 사드 안 놓냐? 그랬더니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사드는 우리 실정에 좀 안 맞고요. 그 대신 이지스 시스템을 우리가 그 일본 군도 여기저기에서 4개를 놓겠습니다. 육상 이지스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미국을 설득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로키드 마틴하고 그 시스템 도입 계약도 딱 해요. 네. 그걸 놓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상 이지스를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기술 스펙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지자체에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시간을 또 다시 1년, 2년 끕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우리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 고로인가요? 그 친구가 네. 이제 국방을 책임질 때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 육상 이지스 시스템은 그게 어렵다. 그 설치할 장소가 그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지스 함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좀 지나서 얼마 전에 그 이지스 함 도입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6년 네. 정도의 시간을 끌면서 일본은 사드 설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 핑계 저 핑계 시간을 끌면서 네. 그렇게 미국 말 잘 듣고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 일본이 왜 사드를 정작 자기들은 설치를 안 했을까요? 일단 뭐 전쟁 수행하려면은 이제 레이더 기지부터 박살을 내야 뭐가 될 테니까 공격 받을 게 싫었다 이 말씀이시죠? 옆에 한 바보가 사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게 얻는 걸 이미 얻었으니, 네. 그럼 뭐 우리가 뭐 보아하니 이거 있으면 미국은 됐고, 근데 우린 사드 여기다 뜨는, 우린 곤란하지. 우리가 왜 총 맞냐?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살살살 해서 넘어간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덤태기를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럼 사드가 그 날아오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탐측하는 레이더인데 네. 거의 뭐 한두 발 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참 이게 참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없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끝까지 대만을 포기 안 할 건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전쟁을 안 하고 대만을 자기네 그 통일 시스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과제를 계속 수행을 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평화 통일은 물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내년 1월에 그 대만의 그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의 그 대만 여당인 민진당이 다시 승리를 하면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당이 많이 그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대체로 그 이슈가 그 민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물 위주로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총통선거는 대만의 총통선거는 대중국 관계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게 그러면 여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민진당의 그 지지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 저 나라 같이 살 수가 있냐? 중국 반대, 일국양제 반대. 최근에 와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게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린 중국과 싸울래? 아니면 우리도 중국이 되자. 쟤네들의 한 일부가 되자. 이런 의견이 뭐 늘은 게 아니에요. 나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싶어가 그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겠죠. 아니 남북한도 네.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그 북한이 싫다고 합니까? 하나만한 소리잖아요. 그게.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타이완에게 중국이 좋으냐 싫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맥락에 들어서서 지금 중국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들은 남의 얘기로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은 모든 게 걸린 네. 생명과 가족과 모든 게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반중인 민진당과 친중인 국민당이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그 총통 선거에서 이 두 당이 내놓고 있는 그 대중 전략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민진당에서는 지금까지 반중 노선을 걸어오면서 반중 노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중국을 공격하겠다? 중국을 통일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잘 미국과 서방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지원을 얻고 중국의 공격에 싸우겠다라는 게 이제 그 민진당의 입장인 거고 네. 국민당이 친중 소리를 여기서 많이 듣던데 국민당 친중 아니에요. 네. 국민당은 그동안 수십 년간 그 중국 공산당과 피 흘리며 싸운 그 당이고 네. 다만 그 국민당이 그 국민당인가요? 그렇죠. 장개석 국민당이 아직 그 국민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그래 장개석 보고 친중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네, 네, 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국민당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그 언젠가는 이 중국 대륙 수복을 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당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말로는 그 중국 구만리 강산을 우리 삼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정당인데 실제로는 지금 공격을 소멸을 걱정이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총통했던 마잉주가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잉주는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은 중화민족이고 현재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 있다. 하나는 대륙, 하나는 대만. 왜 우리가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국민당 시각에서는 같은 아이덴티티니까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방법 찾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점증을 하니까 타이완에 있는 그 국민들은 처음에는 중국 이런 애들 싫어. 우리는 중국하고는 절대 섞이지 않을 거야. 저런 체계는 우리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눈치를 보니까 이게 정말 쳐들어오게 생겼거든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쳐들어오면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네네. 지금 그 대만 해협의 상황이 중국에서 한 2, 3일 간격으로 그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을 수십 대를 대만 쪽으로 보내서 그 영공 침범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랬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대만 국민들의 입장은 처음에는 뭐 니들 이러다가 이제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싶어. 전에는 뭐 중국 싫어, 밀어내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은 그 정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진당처럼 뒤리가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 결국 그러면 전쟁 나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가 왜 대만이냐? 우리 중국인이지. 같은 중국인들끼리 평화롭게 살자. 이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총통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들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국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진당 노선을 계속 가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중국이 그렇게 비행기를 그 대만으로 보내고 있으면 대만은 중국으로 비행기 보낼까요? 못 보내겠죠. 못 보내겠죠. 못 보내죠.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죠. 그 바로 그냥 발발하는 거니까. 그럼 미국은 그 중국 쪽으로 막 비행기를 보낼까요? 못 보내죠. 작년 한 해 동안만 1000회 보냈습니다. 미국은 보냅니까? 남중국해에서 띄워가지고 보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중국 남부 지역을 미국 비행기가 1000회.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 해협에서 그 날아다니는 미군 비행기와 인민해방군 비행기가 지금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수준이죠. 지금 현재 이렇다고요. 그 전쟁이 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장난 아닌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해보는 저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 중국이 한반도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타이완을 공격하기 어렵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보니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 보고 남침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책을 사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드를 치라고 하던가 하겠네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삼민주의로 화해할 수 없습니까? 못하죠. 여기 사회주의 특색 사회주의로 완전히 갔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전 세계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만들었는데 네. 무슨 20세기 때 그 하는 고리짝즉 삼민주를 들고 와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럼 대만에서는 사실은 그 삼민주의 포기하기 힘들 것이고. 대만에서는 이제 삼민주의란 네. 국민당이 그 지난 시대의 유물을 계속 읊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요. 네. 그러면은 반대편에 이 차잉원이나 이 민진당은 미국 세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중국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인가요?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양안의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이번 한미일 동맹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 누가요? 미국이? 한국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건 그런데 그럼 미국은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 말씀.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주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갈등은 하고 경쟁은 하지만 전쟁은 하지 말자. 네.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바이든인가가 얘기했었죠. 아, 예. 그런 얘기를 아니면 최근이 아니라 네. 한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기술 제재하고 화웨이 제재하고 블랙리스트 올려가면서 그런데 우리 싸우진 말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누굴 놀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미국이 전쟁 나는 것을 원할까요? 이건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바이든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전쟁이 나게 되면 너무 데미지도 크고 그 자기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죠. 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게 놔둘 거냐?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바로 이 질문을 트럼프한테 그 한 기자가 있었어요. 네.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중국 애들 사이의 일이야.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네.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네. 중국으로서는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아, 그 저쪽에서 개입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걸로 인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중국 애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잖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중국 일이야. 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는 전쟁이 막아질 수 있으나 공화당 정부가 되면은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공화당 정부가 되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는 양당이 같이 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함부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네. 그게 존중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제가 트럼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환경이 네. 상황이 이만큼 그 굉장히 긴장이 돼 있는 상태에 와 있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 뭐 대만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다 남의 나라, 먼 나라 네. 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만일에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결과가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네. 여기에 폭격기가 돌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북한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상륙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건 아니고 그건 미군 여기 있고 그건 저쪽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서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이 참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한반도에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미일 동맹이 미국의 전쟁 시 한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그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미 군사 동맹 상으로는 네.
미국이 그 군사 작전을 하거나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한국군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서로.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한미 동맹 조약이고 네.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한국 정부의 의지가. 네. 예. 근데 한국이 참전하게 되면 북한까지 자극을 하게 되어서 근접거리에서 북한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예. 중국은 북한이 혼자 결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 그렇죠. 북한이 혼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에 SOS 콜이 있거나 이래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그림을 다 짜주겠죠. 네, 중국이 예, 그림을 짜준다. 예, 예. 네. 잘못하면 자칫하면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북한 거의 완전히 초토화될 거 거의 확실하니까. 북한의 핵은 어떡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는 것들이 우리 건드리지 마라. 너희 큰일 난다. 크게 당할 수 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들은 버튼을 못 눌러도 우리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태도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푸틴도 여차하면 핵을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종합을 해보니까 최근에 북한이 딴 때보다 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횟수가 엄청나게 잦아졌어요. 그리고 ICBM이나 이렇게 큰 미사일 발사도 횟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북한만의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그 견해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미국의 전문가들과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에 그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다는 네, 말씀이신 그 얘기도 거죠? 있고요. 네. 네. 북한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네. 가능한 건데 네. 만약에 첫 번째 미국이 우리를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건 네.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뭔가 잘못하면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그런 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단지 우리하고 수교해줘. 라면 이렇게 자주 미사일 발사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이 갑자기 항공기 한 200대 뛰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한의 항공기라는 게 다 몇십 년 묵은 고물이고 네. 한번 뜨면 목숨이 붙어서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연료도 부족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100몇십 대, 200대 날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네. 갑자기 대규모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없어요. 왜 없는가? 또냐?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네. 북한이 또 미사일 샀어요. 또냐? 몇십 년 동안 들었다. 음. 서울 불바다가 될 거야. 아유, 그래 불바다 그래 알았어. 예.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한국은.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맷 포팅어라는 사람이 포린 어페어즈에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사람도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중국의 타이완 통일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계속 되뇌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영리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무서운 점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꼭 실행하고야 만다는 점이 무서운 점인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모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총서기, 네. 중국 국가주석, 네. 군사위원회 주석. 여기에 새로 하나가 붙었어요. 네. 총사령관. 네.
그럼 군사 작전에 더 임박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그림이 맞아요. 왜 중국 국무원의 위상이 내려가고 네. 왜 중앙공산당에서 전략을 결정하게 되고 왜 여태까지 파트너였던 네. 공청단 파벌이 싹 물러서고 네. 단일 체계로 다 시진핑 사람으로 다 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네네. 그는 단순한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그 조직 체계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전시 체계로 가는구나.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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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지금 북한은 미국과 화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해 시도를 했던 거죠. 미국이 발로 찬 거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남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넌 뭐 이상한 얘기를 온갖 얘기를 다 들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베트남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원했던 바이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근데 그게 정말 뭐랄까 허망하게 예, 진짜 북한은 전력을 다했고 예. 제가 보기엔 북한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 그 일을 했다는 건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닌 이벤트처럼 하나 이벤트 행사 하나 끝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지금 와서 보면 어떤 미국의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북한을 못 믿더라고요. 민주당 정부도 못 믿고 아예 못 믿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딱 찍어놔가지고 물론 이제 남쪽에서도 지금 북한을 많이 못 믿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 그 마지막 카드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반미의 그 어떤 상징적인 국가로 전환된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자기를 적대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네. 남쪽에는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네. 그러니까는 그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자꾸 이렇게 제재가 끝도 없으면 판을 한번 뒤집고 싶은데. 아니야. 이런 건가? 그것도 제가 자주 접하는 그 오해인데요. 네. 북한을 자꾸 그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판사판 뭐 이런 감정적 행동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네. 북한 시각에서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 지금 경제는 파탄이 나고 심지어 최근에 그 평양 시내에서도 아사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최근에요? 예. 탈북자 채널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지금 평양에 아사자가 났으면 저 함경도나 이런 쪽은 거의 뭐 완전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경제가. 그렇죠. 평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양은 다른 데는 다 무너져서 절대 평양은 훼손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미국은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예. 남쪽에서는 여차하면 한번 해보자. 중국하고는 척지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코가 석자고 네. 나는 어떡하나. 이때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이용하기 좋은 때죠. 네가 요걸 요렇게 해주면 내가 저걸 저렇게 해줄게. 말씀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 분산된 틈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원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는 묵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북한 보고 내가 문제 좀 해결해 드려. 근데 그걸 해결해 주려면 나는 유엔 제재니 미국하고 뭐 얼굴 이제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나도 미국하고 척지게 되는데. 네. 네가 알다시피 나도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요렇게 해주면 내가 미국이 뭐라거나 말거나 너 지원해줄게. 네. 에너지, 식량, 뭐 원유 다 밀어줄게. 무기. 그리고 우리 조중 군사 동맹 있잖아. 네가 만일에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지난번 6.25처럼 밑으로 갔다. 형님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원해주지. 그럼 미국이 얘기하는 제재를 내가 뒤집어 엎는 거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타이완 쳐야 되는데. 그럼 미국하고 우리도 끝이야. 난 미국이 뭐라고 하든지 난 널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야. 전쟁하라는 거 아니야. 지난번 보니까 뭐 연평도 잘 포쏘더만. 그거 곱하기 몇 개만 해줘. 네. 네, 요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멸적 상황 아닙니까? 아까 그 보고서 워게임에 대한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멸적 상황이거든요. 아마 인류의 어떤 문화나 문명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쟁이거든요. 물론 정광석화처럼 끝내고 싶겠죠.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게임 끝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개입하는 순간 이거는 뭐 새로운 세계 전쟁이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 전쟁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판세가 다 깨지고 인류 문명은 뒤로 넘어갑니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소망인 중국의 통일 조국, 이거를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도강양해하면서 몇 년 좀 늦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 임박했을까요? 미국이 중국의 앞날을 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시간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닐 것 같으니까요. 야,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미국이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은 아닌 거잖아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 서로 상생하는 공생 관계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또 미국은 제품을 조달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중국의 그 강력한 제조업이 없으면 이제 제가 보기엔 미국의 모든 상점은 발이장 텅텅 빌게 되고. 미국은 그 공급망을 분리를 하고 경제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닌데 공급망을 막아버리면 제가 보기엔 미국 정말 어려워질 거거든요. 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파탄지경이 될 텐데. 아니 미국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현실이 된 얘기를 그럴 리가 있나요 하시면 좀 이상하죠. 이미 지금 진도를 빼고 있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은 하고 있죠. 지금 뭐 공장들 다 인쇼링하고 하는 과정들이 결국 그건데 몇 년 이상 더 걸릴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여유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추진을 해서 피를 말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조금 있다가 몇 년 후면은 나는 속빈강정이 되고 G2는커녕 뭐 G1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국가가 되면서 조국 통일은 물 건너가겠구나. 힘이 지금 세져 있을 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처진다. 그런 위기감들이 실제로 있는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나 오늘 대담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으셨는데 제가 사실 질문을 이 부분에서 지금 공부가 덜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은 그 가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친구 좀 돌았군, 맛이 갔군,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또라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걸 공식적으로 책을 내면은 또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는 가명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믿기 힘든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줄을 달고 이걸 하다 보니 책이 너무나 두껍고 읽기가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고. 네네.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판사하고 상의를 해서요. 좀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읽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과 내용으로 추려서 특히 이제 전쟁 부분에 집중해서 추려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제 책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아니요, 저는 뭐 충분히 뭐 납득이 되고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에 바빠서 한국 사람들이 항상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데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니 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중국 현장에 있으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보니 너무 심각하다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경각심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위기감. 위기감. 네, 위기감이 목에 찼고 이걸 빨리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알고 이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거죠. 거꾸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어떤 분들이 좀 확인해 반박하거나 확인해 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예, 내 말이 그렇습니다. 헛된 공상이나 소설,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도 있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네트워크가 중국에서 건시로 많이 연결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글들도 꽤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럴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이런 거 쓰시면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느끼셨어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다면 그럼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틀리다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로 맞는 내용이어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들께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식구들도 있으신데. 이제 나이 들은 사람은 괜찮아요. 뭐 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에 큰 손해 나는 거 아니고. 이거 그래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왜 사명감을 가지셨을까? 글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책 팔기 위해서 광고 선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이런 토픽, 이런 내용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이 국제와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외교가 탑뉴스인데 우리나라는 외교가 탑뉴스가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뭐 IRA법 때문에 주요 이슈가 된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외교라기보다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실은 이제는 뭐 중동보다 여기가 더 문제죠. 중동보다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해결되지 않은 휴전의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세기 가까이를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체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이 약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슈퍼파워들이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들을 이웃 국가로 두고 있어서 아주 질곡이 많은 우리 지정학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지정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100년 전에도 그랬고 아직도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힘이 세면 뒤집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가 되긴 할 건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위기 없이 이 상황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대담 끝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보통 저는 제 체력 때문이라도 1시간 이상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좀 얘기가 길어졌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철 박사님과 함께 한반도 중심 그리고 중국과 양안 관계에서 과연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환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우리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